제가 지난 학기 말에는 그 솔제니친을 이제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고, 여름에 다 썼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강의 동영상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이제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체 하루인데 이 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기록문학의 관점에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작가와 작품이 문학사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기록문학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솔제니친 문학을 이제 규정 짓는 개념인데, 어쩌면 작가가 또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그 기록 문학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서 좀 저평가되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작품을 읽어보면 그게 또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어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가능성, 장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록 문학을 넘어서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서 이 작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기록문학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걸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고, 제가 러시아 문학에 이제 한정을 해서 러시아 기록문학의 계보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그 계보라는 거는 알파부터 뭐예요? 저 오메가까지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록문학의 전통,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타협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러시아의 수용소 문학, 요거는 이제 스탈린 시대에 주로고, 그 전부터 수용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탈린 때 워낙에 활개를 쳐서 러시아 수용소 문학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스탈린 치하에 쭉쭉쭉 쓰인 여러 작품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러시아 수용소 문학의 전통을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정거를 제가 이제 찾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냥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를 뒤지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공부한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를 했나를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죽음의 집의 기록을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전범으로 이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체 하루가 이제 그 전통을 쭉 계승하는 거다, 이렇고요. 조금 더 이제 넓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록 문학이 많은데, 홀로코스트 문학 혹은 뭐 증언 문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 위젤, 이 사람은 1928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죽었고요. 꽤 오래 살았습니다. 프리모 레비, 요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19년에서 1987년. 이분은 나중에 결국에는 자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터 프랭클,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작가는 의사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이들의 책도 그냥 이렇게 조금씩 훑어봤었는데, 다 그냥 그 독서의 기본적인 쾌락을 다 이제 제공하는 그런 책들이죠. 감동도 주고 정보도 주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외국 문학은 이렇고요. 러시아 문학은 이제 솔제니친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수용소 문학 작가고요. 보통 같이 묶이는데 바를람 샬라모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림스케 라스까지 콜리마 이야기 해가지고 의료문화사에서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읽으려고 좀 시도를 했는데 완독은 하지 못하고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꼽히는 이제 작가입니다. 1907년에서 1982년 이렇게 다 지난 세기 작가들인데, 요 정도까지는 이제 번역도 돼 있고 하니까 적어도 재미없음을 제가 텍스트로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라도 있는데, 그 밖에 바실리 그로스만, 세르게이 도블라토프, 이제 이런 작가들은 이제 말하자면 아는 사람만 하는 사람만 하는 이제 그런 쪽 이제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하면은 이제 솔제니친은 굉장히 많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심지어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시대, 시공간에서 이제 쓰이고 또 함의도 다 다른데, 이런 문학을 우리가 통칭해가지고 이제 기록 문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기록 문학은 어쨌거나 이런 어떤 보편적인 트라우마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트라우마를 통해 가지고 어쩌면 이 작품들이 결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작품들의 좀 약한 어떤 기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형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보편적인 트라우마, 이 내용으로 이제 좀 보상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계보까지는 아니고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스옙스키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건너뛰고 핵심만 지적을 하자면은 도스옙스키가 이제 그 사형 선고를 원래 받았다가 형이 취소돼서 4년간 옴스크에서 이제 복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 문학에서의 기록과 그 다음에 문학 창조 픽션 사이에서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죽음의 집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그래도 좀 우세해요. 근데 이것도 이중에 이제 틀을 취하고 있죠. 편집자가 있고 이 수용소에 붙어 있는 마을인데 감옥에 붙어 있는 마을인데 고리안치코프라는 인물이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수기가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수기를 이제 출간하는 이런 식의 형식. 그래서 형식도 조금 꼬아놨는데 결과적으로 고리안치코프는 도스옙스키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쭉 겪은 일, 본 사람들 그런 경험들을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열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도 느슨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적인 이런 요소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리안치코프가 나는 드디어 떠난다 하면서 이제 되게 기뻐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 소설을 맨 앞으로 가서 다시 보면은 그 사람은 빨리 죽어버려요. 그쪽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 마을에 남았는데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 구성이 보여주는 감동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뭐 도스옙스키가 썼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기록 문학으로 계속 나가지 않고 도스옙스키는 그때 감옥에서 얻은 경험들을 이후에 장편에서 그 픽션의 토대로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솔제니친하고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도스옙스키 얘기가 길어지면 당연히 이제 솔제니친이 비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말하자면 그 기록 문학의 견본으로 그 사이에 체호프의 사할린 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체호프할 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이 쓰인 게 1893년, 1894년 정도. 그러니까 체홉이 그 매너리즘을 말하자면 극복하기 위해서 사할린 섬으로 이제 가고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사실 이거는 기록 문학이라기보다는 르포르타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고 문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보고서 작성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자가 몇 명이고 문맹률은 어떻고 이런 병으로 걸려 죽고 뭐 여성은 어떻고 아이들은 어떻고 뭐 남성은 어떻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잘 썼다는 느낌도 안 들고 다만 이제 체호프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작가였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할린 섬을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걸작들을 체호프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유코실인데 이게 1892년작인데 제가 유코실은 강의를 찍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요게 이제 배경은 정신병원인데 그 좁은 의미에서의 수용소, 컨센트레이션 캠프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각종 수용소, 어사일럼, 정신병원 포함이고 교도소, 어쩜 기숙학교도 그럴까요? 아무튼 이런 각종 수용소의 생리를 이보다 더 잘 포착한 작품이 없다 생각될 정도로 이제 걸작인 거죠. 이런 이제 19세기 문학의 성취 위에서 우리가 이제 솔제니친이나 샬라모프나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봐야 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전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 혹은 러시아 어권이라고 말을 붙이겠습니다. 어권의 그 기록 문학의 범위가 되게 넓은 것이 2015년에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떠올려 보시면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라는 이제 여성 작가인데요. 1948년생입니다. 이제는 70대 이제 작가인데, 제가 이참에 이제 이 작품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실은 제가 번역 의뢰도 받았다가 이제 고사한 그런 작품인데요. 아무튼 그 읽어보고 이번에 조금 저는 놀란 것이, 이런 작품도 그 문학의 범주, 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텍스트도 그 문학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노벨상을 준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대표작이 이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가 30대에 쓴 작품인데, 제목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이게 러시아어가 굉장히 단순한데 번역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 바이니 니신스코일 있죠. 전쟁에는 여자의 얼굴이 없다 이렇게 해도 틀린 번역이고, 전쟁에는 여자의 얼굴이 아니다 해도 이상하고, 지금 번역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게 사실은 대규모의 인터뷰집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받아쓰기
구슬, 녹취 이런 식인데 이것도 문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스베틀라나가 견지하고 있는 어떤 문학 원칙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터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의 역사를 쓴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역사가다. 사람들은 나에게 회상은 역사도 문학도 아니라고 말한다. 회상은 예술로 승화되지 못한 추레한 인생의 한 모습일 뿐이라고. 이야기의 사원을 쌓아갈 원료들, 그건 언제나 넘쳐난다. 도처에 이 벽돌들이 굴러다닌다. 벽돌이 사원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바로 그곳, 따스한 사람의 목소리, 과거가 생생히 반추되는 그 목소리 속에 원초적인 삶의 기쁨이 감춰져 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비극이 담겨 있다. 삶의 혼돈과 욕망이, 삶의 유일함과 불가해함이 목소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진짜 원본들이,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벽돌은 사원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통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은 재료, 진료일 뿐인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달리 바꾸면은 기록 자체는, 그러니까 벽돌 기록 자체는 사원, 문학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날 것에 대한 강박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그녀의 문학을 떠받치는 일종의 미학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들의 울음과 비명을 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울음과 비명이 아닌 극화 자체가 중요해질 테니까. 삶 대신 문학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삶은 말하자면 원본이고요. 문학은 모방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더 우월한 걸 대라고 하면은 문학, 모방이 아니라 삶, 원본, 오리지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냥 녹취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모으고 그 자취를 조침으로써 거대한 어떤 인간 군상의 파노라마를 구축한다. 이거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되게 크고, 기본적으로 저널리스트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문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다부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널리스트로서 그녀 자신이 그 여러 홀로코스트 문학 작가들처럼 직접 그 사건을 겪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 겪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정리한 책들을 이제 낸 것이라, 어쩌면 그게 이제 맹점이면서도 더 강점이 될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도 객관적 거리는 좀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좀 괜찮은 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요거는 이제 그 체르노빌의 목소리,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은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끔 내가 미래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대해서 썼는데 이게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다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이제 도스토옙스키부터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까지, 제가 아까 러시아어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는 러시아 작가가 아닙니다. 벨라루스 작가인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범러시아적으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심지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그쪽까지 다 이제 묶어서 좌우단과 이제 러시아어로 돼 있으면 이제 러시아 문학으로 이렇게 잘 쓴 거는 묶어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